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이 됐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제가 군에서 전역한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댓글에 적어주셨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니 30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 일은 물론이고 정치 비평 일은 지금도 합니다만은 외장부부 캠프일도 했고 이 자유경제원장 같은 외도도 했고 방송국에 출근하면서 핑계자가 되어 메인뉴스 앵커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시집 말고도 책도 5권이나 썼습니다. 전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를 지나왔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고해였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나마 살아남은 건 딱 2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르는 것은 나서지 말라.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본분과 최선을 다하라. 정말 본분과 최선을 다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제가 변하지 않고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돈보다도 소중한 게 명예라는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는 변호사를 하면서 정관 여부를 받고 떼돈을 번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은 그 정관 여부를 부끄러워해서 지금도 그저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그런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마침 동아일보에 최인하라는 분이 쓴 칼럼을 읽었습니다. 최인하 책방 대표라고 하더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엘리트는 왜 이 모양인가?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 등장하는 정관들의 행태를 비판한 글인데 몇억 몇십억씩 주고받은 돈은 가난에서 탈출하는데 필요한 돈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또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욕심이 그리된 돈이다. 욕심이 그리된 돈이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더 큰 부와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욕망의 거래다. 그러고 보니 대장동 게이트는 이 나라를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선 검은 돈이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00만 원만 넘어도 김영란법에 걸려드는 검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몇백만 원은 뇌물이 됐고 좀 크게 먹었다가는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수료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 게이트 정관들은 단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공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연봉 2억으로 포장한 고문인의 자문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대장동의 기본 단위는 놀랍게도 50억입니다. 그 50억 클럽이 있다는 게 지금 여의도와 서초동에 떠도는 정설입니다. 야당 곽상도가 맨 처음 걸려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이 터져버린 겁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흘렸을까요? 정확히는 진짜 퇴직금 3천만 원과 성과급 5억 원을 뺀 44억 7천만 원이 검은 돈입니다. 곽상도의 아들은 몸이 아팠다고 했고 돈을 준 김만배는 산재 보상금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돈은 회사의 비리를 아는 아들의 입막음용이거나 아버지 곽상도의 입을 막는 것이거나 아니면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무엇인가의 은전을 입은 데 대한 대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뒷걸었고 곽상도는 탈당했다가 2일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는다. 그는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곧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 누구이고 7천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도 밝혀질 것이다.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아버지 농지법 위반이 불거지자 사퇴를 한 윤희숙에 이어 곽상도까지 야당 의원 2명이 가족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한 것입니다. 정작 본인 문제로 재판까지 받는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곽상도는 50억 클럽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다운 인간 클럽인 수호지심 클럽에 든 것은 분명합니다. 검찰도 그 50억 클럽 진위를 파헤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은 1일 곽상도 아들 곽병채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곽병철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했으니 그 회사에 돌아가는 모든 사정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그 휴대폰은 어쩌면 검은 돈의 실체를 드러낼 또 다른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돈이 누구와 오갔는지, 돈이 오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곧 드러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흔히 흑막이라고 부르는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있는 더러운 손의 주인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더러운 손들이 거래 중에 재판 거래가 있었다면 그것은 건국 후 최대 부패 스캔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은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역시 아직도 우리 모두가 오해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치 재판 거래라면 그건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 되니 말입니다. 당연히 여야를 떠나 국회는 이 문제를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0월 1일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맨 처음 대법원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야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권순일은 작년 7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를 한 대법관입니다. 그는 작년 9월 퇴임 후에 이재명이 자신이 설계했다고 밝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서 월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서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나 방문한 것입니다. 더욱이 김만배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나오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의 소유주인이 사건의 관련자입니다. 이해관계자란 말입니다. 그런 자를 대법관이 집무실에서 심리 중에 계속 만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행동을 넘은 위법한 행동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회가 김만배는 이재명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다. 만남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분도 대법관이죠. 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대법원장 김명수는 이재명 판결의 효력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권순일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은 재판 거래와 사후 수뢰 의혹이 짙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혹이 짙은 것입니까? 그뿐입니까? 만약 이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로 몰아간 박영수 특검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렇습니다. 권순일은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고 재판을 거래했다. 그런 혐의에는 김만배의 진술도 권순일이 자백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을 전후에 집중적으로 1시간씩 만난 증거만으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하면 될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재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놀랍게도 논리적 비약이라고 맞섰습니다. 무엇이 비약입니까?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설마 김만배가 그가 말한 대로 이발하러 일부러 대법원까지 가서 귀찮은 출입 절차를 거치면서 권순일 대법관 방에 간다는 핑계를 댄 거라고 믿는 것은 아니겠죠. 야당은 판결 합의 과정에 담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연구관들이 검토 보고서는 처음 유죄 취지의 상고기각 의견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고 권순일이 무죄 주장을 강하게 피면서 뒤늦게 무죄 취지의 또 다른 보고서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야당은 그걸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의 논증을 제공할 수 있다. 벌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그 판결의 효력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감사원도 대통령 수시 보고 자료를 국회위원회 의결로 열람하도록 한 전례가 있다며 법사위 의결로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열람해야 한다고 했지만 김상환은 그마저도 공개 불가 입장으로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김만배가 권순일을 왜 만났을까요? 대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남아있는 대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만났을까요? 다들 그렇게 만납니까? 이해관계자들을? 야당은 재판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여당은 김만배가 이재명 때문에 권순일을 만난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박성준은 이재명이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는가라는 지적에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다가 대법원까지 갔다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치 영역이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정치의 사법화와 문형화가 야기된다. 이 논리는 다름 아닌 권순일이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 논리와 똑같습니다. 저는 하비치 심리 당시 권순일은 이재명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논의를 주도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는 토론에서 틀린 진술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자유토론 발언은 사법 자제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이 정치에 너무 개입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이 논리는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명백한 허위인 것을 인식하고 발언한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어 숨쉴 공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헌법교과서는 모두 개정판을 내야 합니다.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권 대법관 이재명 무죄, 앞뒤로 김만배 만나 무슨 거래했나? 사설은 김만배와 권순일의 거래를 재판 거래이자 사후 수뢰라고 보지 않을 수 있나 라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권순일과 김만배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어쨌든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몇천억 노다지 수익 배분 조사가 흑막을 벗기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 수익 배분의 키맨 중의 한 명인 유동규를 1일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했죠. 그 뒤에 성남의 뜰 6%를 가진 천하동인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보에 의하면 천하동인 1호에서 7호는 현지 소유주보다 더 고위직이 보유하고 있다. 명확한 증거도 있습니다. 천하동인 5호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김만배 등과의 대화 녹취록에 천하동인 1호에서 7호 지분 중 일부가 유동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화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국민의힘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천하동인 1호에서 7호 지분 중에 49%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김만배와 유동규가 각각 24.5%씩 지분을 갖고 있다. 천하동인 4호 남욱은 25%, 천하동인 5호 정영학은 16%를 보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첩보가 있다. 이 첩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4명이 가진 지분을 합하면 총 90%입니다. 핵심 4인방 지분 말입니다. 천하동인 1호부터 7호가 최근 3년간 거둔 배당 수익은 3,643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유동규의 몫은 얼마일까요? 아시다시피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성남의 뜰을 선정하고 그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 구조, 즉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배당 구조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남시는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가 김만배와 나눈 수익의 최종 주인일까요?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일부이겠지만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서에 필린 증거의 필린이 들어있습니다. 정영학 리스트는 지금 전국에 뇌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동규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개발이익 700억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서 그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바로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수익 일부를 먼저 받은 뒤에 작년 11월 지금 유원홀딩스를 설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후 뇌물수수 피의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규는 검찰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 대가가 아니라며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 생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사용증도 작성했다. 참 기가 막히는 변명입니다.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런 진술이 통하면 대한민국에서 뇌물로 감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은 유동규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영학과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이라는 변호사도 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자들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썼는데 그 비용을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던 것입니다. 정영학은 이때부터 약 2년 동안 김만배와 남욱 등의 대화를 그리고 통화 내용을 녹음을 했고 주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겼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는 작년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고액의 돈을 배당한 것을 거론하면서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거액을 말입니다. 이때 유동규는 정영학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유동규가 정영학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안다. 검찰은 유동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화천대유 측은 1일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투자자들 간에 이익 배분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예상 비용을 부풀려 주장하면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됐다. 이재명의 입장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재명은 사흘 전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마귀의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부하 직원들이 오염, 부하 직원들이 부패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면서 5,503억 원을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말했죠. 저 같은 사람은 그 5,503억 원은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기부 체납할 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은 이 사건이 게이트화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언하지만 저는 이름 또 받은 일이 없다. 설마 다른 자가 먹은 것을 알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저는 이라고 얘기해서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마귀와 거래한 것을 말한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선량한 피해자로 정의를 한 겁니다. 과연 그런가요? 부패의 핵심거리 유동규가 거의 측근인지 아닌지는 수사 결과로 밝혀질 것입니다. 유동규는 경기지사의 측근만이 가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그가 측근인 것을 애써 부인합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패 구조에서 서로 살기 위해 다들 발버둥을 칠 테니 말입니다. 이재명은 거꾸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은 마귀의 힘으로 잠시 큰소리 치지만 곧 부패 지옥을 맛볼 것이다. 그런데 그 부패 지옥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곧 제3막이 펼쳐지겠죠. 부패 지옥에 빠진 자들이 누구인지 처참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주당 부울경 경선에서 이재명이 득표율 55.3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누적 득표율은 53.51%입니다. 그는 어제도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한 토건 결탁 세력이 이재명에게 태클당해서 상당 부분을 환수당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붙인 말이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힘 일부 보수 언론은 정신 차려라. 자,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의 왼쪽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그린 게 뉴스가 되었습니다. 임금 왕자 아시죠? 10월 1일 MBN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선 방송 토론회에서 보인 손바닥에서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윤석열을 고발 사주 사건에서 사건이 공수처를 넘어가면서 손준성 검사가 문제됐다고 하고 검사가 문제되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잘못된 일이 제가 관장하는 영역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확인이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홍준표의 질문에 뼈가 들어있습니다. 윤석열과 손준성은 법률 공동체가 아니냐. 아마 경제 공동체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모처럼 발끈했습니다.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치를 자꾸 제주화시키는 그런 걸 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법률 공동체라는 말이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윤석열은 흥분했는지 손을 들어 보이는데 그만 왼쪽 손바닥에 왕자가 그려져 있는 게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게 무속인이 시킨 것일까요? 그가 말한 대로 지지자가 그려준 것일까요? 어느 것이든 윤석열은 진지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이재명도 갑자기 최순실 씨 생각이 나서 웃었다며 이렇게 비고 왔습니다. 웃어 넘겼으면 한다. 안 보는데 새겼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이 말은 신체 점이 있느니 없느니에서 난리를 친 그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한 말입니다. 어떻든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왕같은 권력을 가진 자리로 이기는 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